예, 바로 시작합니다.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25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 앞에 250번 나오신 이상구 복지과 소사이어티 운영위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250회를 주로 하면은 그게 이제 5년이거든, 5년. 예. 이런 방송이 사실 찾기 힘들죠. 매주에서 250회 나오는 방송은 지상파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전부 다른 주제로 네. 또 대부분 정책적인 내용으로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 유례가 없는가 싶습니다. 지금 이상구 원영위원장님이 뭐 의사도 하시고 뭐 청와대도 다녀오시고 행정관도 하시고 하셨던 분이지만 자기 인생 일에게서 뭔가 이렇게 꾸준히 하신 건 제가 봤을 때 거의 탑일 것 같아요. 뭐 하나를 매주에서 250개를 쌓는다는 게. 예, 그런데 저는 뭐 신발도 한 20년 신고요. 옷도 한 30년 입고 막 그래 합니다. 진짜 방송 모르시네. 그냥 얘라고 해주시면 되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그 신발을 신는 거랑 이게 비교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뭐든지 꾸준히 한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그거는요. 이 손이 이렇게 예.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이거 방송 딱 한 10번 해보고 재미없다 치워라 하면 이게 끝나는 문제였어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눈치 들을 게 없으시다니까. 자 여러분 복지과 소사이어티 구독 좀 해주십시오. 전화번호 02-3272-2353 02-3272-2353 그 후원 좀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후원자가 생각보다 엄청 적어요. 예.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오늘 주제랑 연관이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저는 제가 봤을 때 한국 사회가 과도하게 정쟁 위주예요. 예. 정치가 발전하려면 이 아젠다 어떻게 하면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예. 그 복지 연구인데 그게 안 되는 상태. 이슈에 가리니까 복지는 뭐 그냥 뭐 아무렇게나 대충 하면 고생 맞추기를 끼워놓고 그냥 정치 이슈 정쟁에만 몰입하는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정치 발전은 아닌 거죠. 네. 그럼요. 자 여러분 복지과 소사이어티 후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272-2353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경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정은 여러분들도 뭐 다 보시겠지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대전, 충남, 세종, 충북, 대구, 경북, 강원,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부울경, 인천, 경기, 서울 이렇게 이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대전 충남하고 세종 충북 관련된 당원 투표는 오늘부터 시작이 이미 됐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12일 날 한 번, 다음에 10월 3일 날 한 번, 10월 10일 날 세 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거의 100%는 정권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근데 그렇습니다. 이걸 지켜볼 때 저도 방송하면서 어제 어떤 분한테 항의 전화를 받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네거티브가 이렇게 횡행하다 보니까 예. 정책 공약이랄까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먹히는 상태에서 어떤 경우는 이제 일부 방송은 지역 감정을 유발하고 예. 호남을 비하한다. 우리 방송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다른 방송 이야기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셔서 좀 한 30분 동안 전화를 듣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예. 결국에는 이게 네거티브의 효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어떨 때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 느낌처럼 야 이런 공약이 야 이거 잘못됐고 뭔가 좀 이건 좀 불편해 좀 이거는 좀 실행 가능성 없는데 이런 논쟁도 나름 재미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지금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할 수 있는 지금 내가 행사할 수 있는 내 투표권을 가지고 당신들이 다음 5년 동안 내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야기해봐. 이렇게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행복한 기간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 국민들 또 특히 새날 청취자들이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란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쟁은 뭐 물론 당장 말초적으로 재미는 있습니다만은
쫓아다니봤자 그 별로 남는 게 없는데 정책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고 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해서 대응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싫다면 왜 싫은지 이유를 댓글 단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이 정책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거든요. 그 전문 용어로 이제 폴리티컬 윈도우가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국민들에게 기회의 창이 열리는 이 시기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원이 아니어도 그 국민 그 경선 참여인단으로 가입해가지고 투표도 하고 또 나는 경선 탑 참여인단이니까 이런 정책을 반영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도 하면 그냥 일반 국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들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기회로 이 지금 선택을 할 수 있고 특히 이번 선거는 지난 선거와는 다르게 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행복한 선거입니다. 지난번에는 어떻게든 이 박근혜를 몰아내는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면 지금은 누가 잘하나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국민들이 이 정책을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후보들 내세우는 공약들을 자세히 들어보고 또 그에 따르는 그 관심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서 표현해주는 그런 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결과물일 뿐이고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나온다고 하면 과거에 어떤 정치인이 쌓아왔던 결과물이기도 하거든요. 예. 물론 이제 소장파가 쌓아둔 거 없이 그냥 뛰어들기도 해요. 자기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예. 근데 대개 보면 어떤 경륜이랄까,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야랄까, 또는 구체적인 콘텐츠랄까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내 방식으로, 내 스타일로 나라를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라고 내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게 어떤 실종되는 선거를 보다 보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찍지는 않아도 저 사람 공약 괜찮네? 예. 하는 게 나는 그 사람한테는 정치적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하게 이제 네거티브가 막 느껴지기 시작하면 나 같은 사람도 중심 잡기 힘들어져요. 예. 왜 그러냐면은 중심을 잡는 것 자체가 비정상으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예. 내가 중심을 잡으려고 해도 그냥 휩쓸려 가버리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책임이 굉장히 좀 크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또 언론들도 여기 일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경마 중계하듯이 누가 앞서고 있습니다, 뭐 누가 뒤처집니다 이런 식의 아주 말초적인 보도를 많이 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뭐가 내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선택을 하면 참 좋겠고요. 방금 푸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말로는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물론 그조차도 준비 안 된 후보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만은 그 말과 동시에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또 그분이 여러 가지 정치 경로나 어떤 보직을 하면서 해왔던 업적들 그분의 인생을 보면서 앞으로 저분이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면 뭐 말이야 하루 이틀 준비해가지고 또 누가 써주면 그대로 읽는 거야 어렵지 않겠지만은 지나온 20, 30년의 삶을 그렇게 포장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누가 공약을 꾸준히 실천하려고 했는지 또 누가 그 말을 그 행동을 지키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판단하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요 만평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예. 이제 공약에 관한 겁니다. 예. 윤석열 씨가 처음으로 예. 공약이라는 걸 하나 냈어요. 그 만평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만평을 자세히 보시면 대선 공약이라고 해서 맨 먼저 첫째 줄에 주택 문제라고 썼어요. 예. 근데 자세히 보니까 컨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당 쪽 예. 뭐 어떻게 보면 윤석열 씨가 밖으로 낸 공약이 뭐 이재명 지사의 공약도 살짝 베낀 느낌이 나고요. 예. 자기 당 것도 살짝 베낀 느낌이 나는데 예. 요 도리도리가 일종의 이제 컨닝의 상징 같은 거죠. 그 마지못해 공약은 내긴 내요. 예. 내가 봤을 때 윤석열 씨는 지가 읽고도 공약 다 이해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나마도 뭐 그 본인은 그 비판은 이제 야당의 그 입장을 대변해서 비판하지만은 또 정작 공약은 지금 집권 여당이 하는 것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니까 그나마도 다행이 아닌가 싶은 생각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재명 지사가 내놓은 저는 이제 이것도 그 역사의 한 단계 발전이라고 보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공약 중에 가장 칭찬받았던 공약 중에 하나가
치매 국가 책임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는 이제 그걸 받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5대 돌봄 국가 책임제. 그 5대 돌봄이 첫 번째 환자, 예. 장애인, 예. 아동, 영유아, 또 어르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다 포함되는 건 국가가 우리, 이제 예,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분들 모두 다 포함하는 약자들. 예, 네. 약자들을 국가가 돌보도록 하겠다. 각자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살아라는 그런 후보하고는 극명하게 비교가 되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예. 처음 듣는다. 우리가 얼마나 정치 논란에만 몰입하는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나왔을 때도 치매 국가 책임제 같은 건 몰랐던 분들 많아요. 예. 보도도 안 할 뿐더러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때 그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누가 쳐다봅니까만 예. 내 삶의 질은 그런 공약들이 높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치매 국가 책임제나 문재인 케어 그거보다 한 단계 높아지는 게 정치 발전이니까 예. 여기는 지금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는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 특히 이재명 후보께서 이 부분을 발표하실 때 워딩을 아주 좀 장렬하게 쓰셨는데요. 온 세상을 멈추게 한 코로나 팬데믹은 사회적 돌봄의 부재가 우리 모두의 일상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돌봄이 더 이상 가족의 몫으로 남아있어서 곤란하며 이게 국가의 책임으로 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선언 자체가 뭐 대통령이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챙길 수도 없지만은 내가 운영하는 차기 정부의 국정 철학은 이런 것이 돼야 된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포괄해서 이야기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이 심각한 저출산 사회에서 아이의 탄생이 축복이 아니고 부모들 입장에서는 돌봄 부담의 상징으로 이렇게 되면 그 때문에 양육자들이 이제 자아 실현을 단념시키고 출산을 기피하고 결혼을 기피하는 이런 현실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아프면 다른 한 가족 중 한 명이 이 직장을 그만두고 병원에서 숙식을 같이 해야 되는 일, 또 장애인 가족 한 명을 위해서 누군가 온종일 매달리면서 그 장애인을 돌봐야 되는 일, 또 치매나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을 위해서 온 가족이 불안에 전전긍긍하는 일, 또 이런 비일비재한 일들이 개선되고 더 이상 돌봄이 가족의 희생이나 시장에서 구매한 상품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책임으로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는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아야 되고 이걸 통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돌봄을 통해 경쟁과 성장되는 돌봄 경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모든 복지 정책은 필연적으로 고용화가 경제를 수반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은 저는 어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 후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국가가 책임질게요. 여러분들은 생업에 종사하세요. 근데 국가가 책임지면 대통령이 직접 돌봄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 고용이 창출되고 이 예. 과정들을 거치면서 또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예. 이런 측면이 아닐까 싶은데. 참 이 한 문장 속에서 아마 이걸 듣고서 이 당사자로서 이런 일을 겪어본 사람은 정말 가슴이 찡한 또 울컥한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건데요.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십니다. 그런데 집에 치매 노인이 한 분 계셔가지고 문장구고 출근할 때 밥상 차려놓으면 혹시나 밥상 엎어버리지 않느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또 돌봄 대상 아동이 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문 잠그고 나왔는데 그 집에 불이 나가지고 다 죽은 일들, 라면 그릇 엎어가지고 화상 입은 일들 이런 게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미드 좋아하시지만 미드 보면 누가 아파서 교통사고나 무슨 총 맞아서 입원하면 가족 중에 직장 팽개치고 가서 야진 심세 갖다 놓고 간병하는 거 미국 드라마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좋은 의료제도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누가 아프면 가족이 희생을 해야 되냐는 거죠. 이게 아마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적인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 하지 말자라고 하는 사회적 약속이라고 저는 보는데 예. 일단 어르신들,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여기 5대 돌봄 국가 책임제 중에서 일단은 노인. 그렇죠. 노인 요양, 노인 돌봄. 이게 지금 개선점이 많이 있는 거죠, 지금. 예. 일단 문제 자체가 가장 심각합니다. 차기 정부 대통령 임기 중에
2025년으로 예상됐는데요. 노인 인구 1,000만을 돌파합니다. 그러면 그중에 한 10%를 중증 와상 노인이라고 보게 되는데요.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인 사회에서 100만 명 정도가 돌봄을 필요하는 와상 노인입니다. 누워 계시는 분들.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그 노인 국가 책임제를 했지만은 그래서 전국에 그 230개 넘는 치매 안심센터가 만들어졌지만은 치매 진단은 해주는데 여기서 다른 서비스까지 연결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 예.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는 어르신이 집이나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박능우 장관이 시작했던 커뮤니티 케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커뮤니티 케어. 예. 그래서 이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 방문 간호 및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 대신 집 안에서 가정에서 재활 간호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 보장구만 좀 지원해줘도 굉장히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거든요. 보행기 그 줄줄 밀고 다니는 바퀴 달린 그만 하나 있어도 무릎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평지를 이동하는 것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재활급여를 신설해가지고 저 집으로 방문해서 재활 서비스를 하는 이런 것들도 확대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만 계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현실적으로 지역 내에서 그 방문 케어 예, 이 부분이 이루어지면 확실히 그런 관련한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너무 아프고 불편한데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는 노인들 이런 분들은 띵동띵동 하면서 그 재활을 담당하시는 사회복지사나 또 물리치료사가 와가지고 집안에서 재활 치료를 해주면 물론 그게 자주는 많이 못하겠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해줘도 삶의 질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냥 아픈데 그냥 저 위가 빵꾸 나도록 그 소염 진통제만 먹이고 이렇게 죽을 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방문해가지고 무릎도 굽혀주고 또 아픈 데를 찜질도 좀 해주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 정부가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지역의 보건소 또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 치매 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 민간 의료기관 이게 각각 따로 흩어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합해갖고 연계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면 이분이 동네 정신과 가서 그 치매 치료약도 좀 받을 수 있고 또 데이케어 센터 가서 그 데이케어 프로그램도 좀 받을 수 있고 또 상태가 악화되면 그 입원 서비스도 좀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서로 그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통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려 하고 이게 지금 한국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데서 정보는 다 통합돼 있는데 이 정보를 꺼내 쓰는 게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도 있고 제가 살펴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하면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보기에 아이디어 차원이지 예. 불가능할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이 사회보장정보원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모이고 그 정보원의 인력만 800명이 넘습니다. 저희가 이 정보원이 처음 시작할 때 뭐 150명에서 시작했는데 어느 사이에 훌쩍 커가지고 그 중앙부처 기관이 800명이면 정말 큰 기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 모이는데 이 사회보장정보원은 정보를 모으고 관리하는 것만 기능을 하고 있지 이걸 꺼내 쓰는 것은 보건복지부라든지 중앙부처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지방정부도 요청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보건복지부나 이 국회나 지방정부가 여기에 무슨 정보가 어떻게 모이는지를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님께서 우리 또 채널의 패널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이분께 이런 보고를 들었더니 그럼 와서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해가지고 거기 간부님들 다 오게 해서 장시간 그 도대체 무슨 정보를 어떻게 모으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실체를 파악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우리는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걸 하겠다는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정기국회 때 보건복지 상임위 이름으로 이 관련된 요청이 복지부로 갈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사회보장정보원에 모이는 엄청나게 방대한 자료들 수십억 건의 자료들을 어떻게 그 국민들을 위해서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준비해가지고 다음 정부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좀 기대가 큰 게요. 네.
이재명 후보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겠다고 하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든지. 이거 금방 되겠네 싶은 이런 예, 기대치가 그리고 생기네요. 기술적으로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한국의 기여자들을 데리고 나올 때 일본하고 한국이 왜 달랐는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은 외교관이 카불 공항에 안 들어갔었어요. 근데 한국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해놓고 진짜 참사관에 들어가가지고 현장에서 지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있으니까 가능한 자원들 다 모아가지고 실제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성공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아프가니스탄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그 250개 지자체 단위로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기관들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노화, 사고, 질환, 장애 같은 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누구나 살던 지역에서 어려부터 죽을까지 체계적인 통합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오케이. 다음에 이제 제 친구도 아버님이 아프시기 시작하니까 소위 요양병원에 이제 들어가셔서 몇 년 만에 돌아가신 거 봤는데 예. 공공 노인 요양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좀 비중이 작죠. 예. 대부분 다 그냥 사설이잖아요. 비중으로 그 전체 요양시설의 0.9%, 1%가 안 됩니다. 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야, 국가가 지금 책임지는 수준은 아니었네요.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시작하면서 전국에 한 1,000개의 노인 전문 병원이 만들어졌거든요. 이 평균적으로 병상 숫자가 이 한 100개쯤 되니까 10만 개의 노인 전문 병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병원이니까 의사가 있어야 되고 굉장히 입원 단가 비쌉니다. 그리고 또 그 노인 요양원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는데 오늘 윤석열 장모가 예. 요양병원 급여를 부정수령했던 그렇죠. 그렇게 부정수급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공 부분에서 하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겠죠. 예, 이재명 지사가 발표하셨던 송파 구림 노인 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하는 병원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데요. 여기에 그 입원 환자가 중증 말고 최중증 말고 경증만 120명 있는데 웨이팅이 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아, 들어가려고 기다리시는 분들. 예. 자리 나면 들어가려고 계속 기다리고 계신데 그 기다리는 이유가 공공에서 하면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 질이 좋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간호사들도 전부 이제 AN은 아니고 RN으로 채워져 있고요. 병원에서 간호과장, 간호부장 했던 경력 많은 분들이 와서 일을 하시고요. 간병인들도 다른 데보다 그 인력을 더 많이 둬가지고 굉장히 좀 근무하는데 힘이 덜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제가 회진을 한번 돌고 나면 굉장히 좀 마음이 무거워진데 그래도 다른 요양보다 나은 게 여기는 약을 덜 쓰거든요. 노인들 깨어나서 시끄럽게 하면 힘드니까 막 수면제 먹이고 이런 일들이 없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야 정말 나라도 우리 어머니 아프면 여기 모시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안 이용해 본 분 모르는데 이용해 본 분은 이게 공공에서 사는 거 민간에서 사는 게 차이가 굉장히 크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 치매 국가 책임제의 어떤 그 업그레이드 버전 중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국공립 노인 요양병원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건 예. 다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세부적인 사안은 발표를 안 했는데요. 이 청와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기획단을 저희가 하면서 예를 들면 이 공공을 국가가 직접 지으면 토지 구입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건축비도 들어가야 되고 운영비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전국의 농어촌에 보건진료소가 한 1997개, 2000개 좀 못되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 인구 500인 이상의 마을 어르기관으로부터 30분 이상의 거리라는 농특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보건진료소가 한 30년 40년 되니까 거기 사는 어르신들이 초고령 어르신 돼버린 거예요. 그냥 65세 정도가 아니고 75세, 85세를 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인들은 걸어서 노인정에 밥 먹으러 또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도시에 있고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찾아보고 그래서 이분들을 누군가 돌봄이 필요한데 이 우르가라 언더하고 한미 FTA 때문에 농특 자금이 한 120조가 쌓였습니다. 그 특별세를 매겨가지고 예를 들면 자동차, 의류 이런 쪽에 수출을 많이 해서 돈 많이 버는 쪽에서 세금을 더 매겨서 그렇죠. 기금을 만들었는데 이게 120조가 넘습니다. 120조요?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난 한 20년 동안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싹을 다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다 개선하고도 돈 남아가지고 그 농민에 대한 의료보험료 반액 지원, 국민연금 반액 지원을 해도 아직 80조 이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2,000개의 보건진료소를 그 한 30병상짜리 너싱홈 간호요양시설을 만드는 게 따로 국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야, 좋다 이거. 그리고 여기 있는 저 주변에 사는 어르신들이 고향을 떠나서 살지 않고 집 가까운 곳에서 모실 수 있도록 하면 되거든요. 입원비 무료. 그렇죠. 그리고 입원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또 약간 모자라고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안 되는 경증 노인은 그런데 입원이 필요한 분들은 또 지자체에서 보조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하는 것만으로 4인 간병을 하면 여기에 30병실을 만든다 하더라도 4만 5천 명의 요양보호사 신규 일자리가 생기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원장하고 부원장 정도는 이제 간호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간호사 일자리가 4천 명 정도가 더 생깁니다. 아하. 합계 5만 개 정도의 새로운 공공부문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보건소 그 자리에다가 보건진료소 자리에다가. 예, 보건진료소 자리에 거기다가 노인 요양시설을 짓자. 예, 있는 것을 있어, 확대하면 지금. 되니까 따로 땅값도 필요하지 않고요. 보르코 쌓아가지고 저 병실만 만들면 됩니다. 1층에 보건소 놔두고요. 올리면 되니까. 공공요양시설 6만 병상이 확보 가능해집니다. 아, 좋다. 이거 아이디어 좋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 이제 제가 종교계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그 이번 저 금요일 또 전국 사찰 주지대 이런 데 가거든요. 조계종은 이 저 조계종 총무원 소속으로 모든 재산이 다 등록돼 있지만은 지방 자체가 잘 돼 있어가지고 사찰의 본사 중심으로 그 모든 재정과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본사 사찰의 주지님들 모시고 제가 이런 제안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 일단 불교 신자들이 인세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경상도 쪽에 이런 그 교세가 아주 세거든요. 예. 그리고 불교는 땅이 많아요. 그래서 사찰마다 공공노인 요양시설 지읍시다. 아. 그래서 그 불교를 믿고 평생을 살아가신 어르신들이 사찰에서 스님들 돌봄 받으면서 인생을 저 마무리하고 저 승불할 수 있도록 해드립시다. 요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정부는 토지 구입비 안 드리고요. 또 일부 건축비만 보조해주면 그 운영을 이제 사찰에서 맡아서 하면서 그 인건비 정도만 드리면 되는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이걸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면 되는 이런 것들이 차기 정부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복지의 질이 높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막연하게 복지, 근데 이 복지 수도 없이 많은 것들 중에 지금 하나가 지금 보여요. 다음에 이제 그 환자가 있으면 네. 특히 이제 엄마나 뭐 이렇게 예. 이런 분들이 이제 병원에 수시로 들락거리거나 아예 거기서 숙식 해결하면서 이제 간호하지 않습니까? 예. 요것도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럼요. 이미 이제 문재인 케어 안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아직은 대상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 수도권, 서울과 경기도 일부를 제외한 지방은 간호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해결하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그 특정 병원의 특정 병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그러니까 어느 병원에든지 이걸 기본으로 제공하는 보편적 입원 서비스가 되도록 아예 주객을 바꾸어버리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족들이 간병하는 병상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 한두 개 병동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상인데 그걸 거꾸로 해가지고 대부분의 병원은 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들은 입원시킬 때 안 보고 중간에 면회하러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서 간병의 수요를 이제 여성들이 대부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들을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좋아지는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사실 여성께서 좀 해야 되는데 어. 우리 남윤인순 의원님이 이 부분을 강하게 주장해가지고 이번에 정책에 반영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말 이거는 저 여성들에게는 가장 직접적인 혜택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겠네요. 애가 아파도 부모님이 아파도 친정부모 시부모 전부 여성들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남자가 직장 그만두고 간병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자들은 좋은 직장 다녀도 심지어는 의사하는 제 동기도 또 변호사하는 제 친구도 그만두고 간병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네가 돈 내갖고 간병인 사야 되고. 그런데 며느리가 멀쩡하게 있는데
그 왜 저 며느리가 안 오고 간병인 써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머님, 아버님들이 병원에 입원하시면 간병인 구하는 게 일이더라고요. 예. 비용도 엄청 들어가. 그런데 이걸 나라에서 급여를 해줘버리면 어, 간병인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러네. 대우도 좋아지고 질 관리도 가능해지고 어. 이 가족들은 부담 없이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간병인이 공공부문 일자리 들어가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의료 부분에 이런 인력만 정상화시켜도요 40만 개의 신규 고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가 연구해본 결과가 야, 그러네요, 나왔습니다. 진짜. 이게 이거는 간병 인력은 만약에 공공부문으로 넘어가면은 일자리 엄청 생기겠는데요? 예. 어. 그리고 제가 이게 참 재미난 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간호협회를 뜬금없이 방문했어요. 그 간호협회 현 회장님이 이 한달당 출신의 그 국회의원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뭘 알겠어요, 이 양반. 근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는 그 간호사님을 뭐 찾아가고 쇼하고 이런 건 안 하셨는데 가장 간호사와 간병인들을 위해서 또 조무사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공약을 발표해가지고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에 따라서 간병 수요를 결정하고 차등 수가를 해가지고 이 인력이 많이 필요한 데는 수가를 높여주겠다. 그리고 이 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중소도시부터 지방부터 이것을 먼저 시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굉장히 좀 현실감 있는 누군가가 이 내용을 굉장히 잘 아는 현장을 아는 분이 이런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나 싶은데 뭐 참고로 그중에 저도 한 명 들어갑니다만은 예, 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간호간병의 질을 좋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제공하는 것이 병원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분이 한다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예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코로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초등학생 돌봄 이게 지금 어쩌면 가장 그 당면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맞벌이 부부들은 코로나를 재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당장 마스크 쓰고 뭐 외식을 못한다 이런 게 뿐만 아니고 애를 두고 나와야 되는데 예. 학교도 안 가고 그렇다고 집에 무슨 보육도우미를 매일 부를 수도 없고 어린이집 유치원도 안 받아주고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분을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내 돌봄 서비스 또 지역에 몇 개 학교를 묶어가지고 아예 돌봄 학교 이렇게 A형, B형, 독일형, 프랑스형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시범 사업 정도밖에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이 싫어해요. 아. 교사들도 싫어해요. 아하. 방과후 교실 크게 하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건데. 그러니까 교사들은 방과후 교실을 위해서 별도의 교사를 뽑는데도 자기 공간에 들어온 게 싫고 자기 부담이 커지는 게 싫은 거예요. 하다못해 연락하고 서로 만드는 잡무라도 더 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학교에 학생 수가 줄어들고 교실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공간에 한 학교에 학교를 2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는 일반적인 지금 현재 운영하는 학교고 또 하나는 방과후 교실만 전문하는 학교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교장 선생님 뽑고 별도로 교사를 뽑으면 공간만 같이 이용하고 서로 겹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교장 선생님이나 이 교사들을 싫어할 이유가 없고 교감 선생님들은 자기한테 승진 기회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리고 그 노량진에서 임용고시 치고 기다리는 사람들 또 임용고시 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이 수만 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런 일들을 과감하게 하면 되는데 지금 유은혜 장관도 그렇고 조영 교육감도 그렇고 이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재명 후보님 같으면 아마 질러버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판이 너무 커지는 게 부담스러운 것 같고 그분들은 저번에 이 비슷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방송으로 다룬 적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돌봄에 대해서는. 예. 근데 실제로 지금 2학기가 되면 이제 학생들 다 간다는 어떤 방침을 세워놨다가 예. 코로나 2차 4차 팬데믹이 오니까 이게 지금 학생들 또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9월 지금, 예. 중순쯤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전면 등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어쨌건 간에 그러고 나서 부모들이 자식은 국가에 맡겨놓고 본인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복지 중에 하나거든요. 예. 엄마가 퇴근하자마자 막 달려가서 뭔가를 챙겨야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을 좀 없애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방과후 교실이나 방과후 돌봄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대여섯 개씩 돌릴 수밖에 없고요. 그럼 또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과후 교실에서 예체능 교육, 특기적성 교육 이런 것도 좀 해주고 그러고 엄마 올 때까지 저녁밥도 좀 먹여주고 이런 것들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저 위원장님이 미개 주고 하니까 이게 복지 같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저 저녁 문제도 해결해주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미개 주고. 예. 그러니까 그 교사들은 아침 저 등교해서 정규 수업 마치고 자기 업무는 끝나고 그냥 교무실에서 그 관련된 뭐 성적 처리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오후에 출근하는 방과후 교실 교사가 그 다음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면 됩니다. 그럼 되겠네요. 예. 예. 초등학교니까 가능하죠 대부분. 예. 자, 근데 지금 초등학교 이제 돌봄이 있지만 그 밑으로 좀 한번 내려가 볼게요. 영유아.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우리나라가 학계 출산율이 0.84입니다. 전 세계 꼴등. 그렇죠. 어. 그래서 올해 지금 1, 4분기, 2, 4분기 추산으로 보니까 올해 2021년도 태어난 아동이 28만 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큰일이다. 아니 어떻게 학교 출산율이 2명이 결혼해가지고 0.84명을 낳습니까? 이거는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예. 그런데 이 이유가 아이를 출산하면 그것이 바로 돌봄과 양육의 부담으로 와닿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든지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안 하든지 이렇게 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그 합리적 경제적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뭘 약속했냐면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대폭 인하하겠다는 거죠. 지금 만 5세 아동 같은 경우에 교사 한 명당 아동이 25명까지 허용됩니다. 아이고. 근데 OECD 평균이 5명당 교사 한 명이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학교가 초등학교도 개학을 못 하고 있죠. 예. 밀집도 때문에. 그래서 그 반을 더 작게 자르고 나누고 또 공공보육시설을 늘리면서 교사 대 아동 숫자를 조정해주면 일단 보육과 돌봄 서비스 질이 확 높아집니다. 요게 이제 대선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약하는 건데요. 우리 예. 어렸을 때 우리 뭐 초중고가 다 그랬거든요. 70명씩 한 반에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도 이야기했던 것 중에 선진국은 한 반에 10명이 수업한다더라. 예. 그걸 현실화시키는 과정에 있는 근데 거죠. 지금 고등학교는 이미 선진국 평균을 넘었었고요. 예. 그 초등학교도 이제 그 한 1, 2년 사이에 평균이 되는데 문제는 단순하게 양적 숫자의 평균이 그냥 교사를 늘려서가 아니고 아동 숫자가 67만 명에서 54만 명에서 지금 28만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바뀐 건데요. 이 정도로 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질적으로 좋은 보육과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 교사 대 학생 숫자를 조정하고 교사의 업무를 바꿔주고 또 공간도 교실을 더 잘게 나누자는 거죠. 예, 한 10명 되는데 넓은 교실 쓸 필요 없거든요. 2분의 1이나 4분의 1을 나눠가지고 올망졸망하게 있으면 훨씬 더 스킨십 가지면서 그 집중도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그렇게 바뀔 것 같고요. 그러면 장애인으로 한번 가볼까요? 장애인 돌봄 서비스. 예, 장애인도 참 그 가족 중에 장애인이 없는 분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정말 한 분 그 있으면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누구도 장애로 인해서 뒤처지거나 소외돼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했는데 저는 이게 다른 후보들이 한 말보다 훨씬 와닿는 이유가 본인이 상급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그 공장에서 일하다가 팔을 다쳐가지고 지금 팔 하나가 굽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고서 또 누가 이야기하니까 그 소매를 걷어갖고 보여주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아마 누구보다 본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장애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서름인지를 잘 아실 거라 생각돼서 아마 차기 정부에서 장애 부분도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굉장히 좀 진전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첫째,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상시 서비스로 바꾸겠다는 거죠. 일상생활이 어렵고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은 24시간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고 고령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방문해서 가정에 가서 그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하겠다는 건데요. 노인들은 60대는 60%, 70대는 70%, 80대는 80%가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이란 말은 장애가 된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방문 재활 사업이나 앞서 말씀드렸던 재활 보장금 보급 사업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장애가 불편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재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장애의 유형별로 또 장애의 정도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위별 차등수까지 이게 이제 의료 쪽에서는 좀 안 좋은 것으로 그 해석돼 가지고 그렇죠. 그 포괄수까지를 바꾸는 추세인데
거꾸로 장애 부분은 그 장애가 더 심한데도 단가가 그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 활동 도우미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간병인들이나 저 활동 도우미도 장애가 너무 심하면 기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의 중증도에 따라서 혼자서 돌봄을 하는 것이 아니고 2명, 3명. 제가 스웨덴 같은 경우에 하반신 아래가 마비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그 파트타임까지 포함했고 24명이 그 한 명을 돌보는데 종사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그 스웨덴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왜 그렇게 저 낭비적으로 합니까? 했더니 거꾸로 그 이 사람 아무 일 없어도 나라가 돈 줘갖고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저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보람되고 좋은 일이냐. 야, 발상의 전환이. 예,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뭐 장애인 학교 들어오면 막 지역에서 기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는 장애인 시설이나 장애인 학교 들어오면 지역에 서비스가 많아지니까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영 교육감이 그 학부모가 장애인 둔 학부모가 무릎 꿇고 이렇게 사정사정하는 걸 보고서 가슴이 미어졌다고 하시는데 거꾸로 이 지역에서 장애에 관련된 시설이 들어온 것을 선호하고 바라서 그것이 지역의 어떤 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정책까지를 차기 정부에서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G7 이제 버금가는 정도의 경제력도 생겼고 방역 등을 통해서 선진국임을 입증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나머지 이것들이 따라와야 되는 시점. 예. 근데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 문재인 기여나 치매 국가 책임제 등으로 일치월장 시키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좀 부족한 측면들은 그렇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좀 그걸 만들어내야 된다. 점점이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이걸 엮여가지고 명과 이 선으로 이어지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역할들이 아마 차기 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거기 이제 싶습니다. 소위 아주 고전적인 용어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예. 국가의 손길이 다 미쳐가지고 최소한 저는 이게 이제 복지는 인권이라고 보거든요. 예. 인권 개념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도 소외받거나 차별받지 아니하고 약자일수록 국가가 보살핀다. 이 개념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저 태어나고 자라는 사람들이 또 외국에서 이주 온 사람들조차도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자기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주면서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가 진작되는 그런 저 선순환 구조, 돌봄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죠. 예. 지금 보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확실히요 그 공약이 약간 싱크탱크가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오는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저번에 그 부동산 정책도 유일하게 정규 앨범 낸 것 같은 느낌. 뭔가 1번 트랙부터 10번 트랙까지 그렇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예. 있었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주치의 시범 주치의제도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이 지난 8월 10일 날 이제 이낙연 후보가 전국민 주치의제도 범국민 운동본부하고 이제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겠다는 협약을 맺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 주치의제도의 원조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일단 제 경험으로도 2014년 그 성남시장 재선 선거 때 이재명 후보가 주치의제도를 공약을 했습니다. 그때 공공산후조리원 또 무상교복과 더불어서 주치의제도를 공약했고요. 요게 이재명 지사 그때 시장의 요청으로 제가 성남시 시민건강주치의제도 운영 모형에 관한 연구를 2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가 몇백 페이지짜리 굉장히 방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걸 위해서 성남시에 있는 의료기관들 또 한의원들 치과들 다 만나가지고 분야별로 의료기관 또 뭐 과목별로 내과는 좋아하는데 정형외과는 싫어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를 다 설득하고 또 기존의 어떤 그 1차 의료 시범 사업이라든지 단골 의사 제도라든지 이런 정부가 하는 시범 사업들의 그 장점을 취득하고 단점을 구분하는 그런 방안을 만들고 또 이렇게 전산 인력 사항이 너무 많았고 귀찮아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지불 제도를 바꿔갖고 전산 부분은 그 굉장히 단순화하면서 거꾸로 성과가 있도록 그 환자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면 돈을 더 주는 그런 방식으로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그 2016년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대선 나오시느라고 그 성남에서 미처 시행을 못하고 끝나버렸는데요. 이 주치의제도를 아마 가장 먼저 그 100만 성남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하려고
구체적인 준비를 했던 분은 이재명 지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성남 의료원 같은데 되게 공을 많이 들였죠. 예. 자기 살아온 과정에도 그거랑 관련한 전과가 또 있잖아요. 그 인권 운동가로서 인권 변호사로서 일을 하시다가 그 지금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요. 성남 시립의료원 다시 복구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시민단체들이나 저희 같은 보건의료 운동계하고 같이 일을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성남시장이 직접 뛰어가지고 성남시립의료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정치에 뛰어들게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성남시의 공공의료 포럼 가서도 그 강의도 하고 또 시장님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하면서 성남시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 때 그 이재명 후보를 만났던 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인연이 됐던 계기인데 실제로 지금 성남시립병원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요. 지난번 언수미 시장님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실 때 들어보니까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은 코로나 방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어떤 세력은 진주 의료원을 없앴고요. 예. 어떤 사람은 이제 공공의료원이 생기는 이 과정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아마 뭐 이낙연 이 후보도 주치 제도를 하겠다고 했고 정세균 후보도 반대 안 하니까 차기 정부의 공약으로서 민주당이 집권을 해서 정권 연장을 하게 되면 주치 제도가 이제 공식적인 당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책 중에 하나인데 아마 이재명 지사님이 그 후보님이 당선된다면 이 본인이 성남에서 다 못했던 어떤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좀 방송이 잠시 쉬고 있는데 북한 분들 나오시는 방송에 예. 북한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야 저거는 좀 본받고 싶다 하는 게 그런 거였었거든요. 예. 동네에 주치의가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그럼 내 병력을 다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내 병이랄까 건강을 케어주는 의사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인구가 막 수십만 명 되는데 한 명 있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주치의가 또 필요해지잖아요. 예. 이 과정들 보면 그것도 일자리가 또 만들어지는 걸 거고. 그 여러분 이 화면에 제 팔을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여기 이제 하얀 패치가 있는데요. 지금 잘 안 보이네. 이게 뭐냐 하면 실시간으로 혈당을 측정해주는 패치입니다. 그걸 왜 달고 계세요? 당뇨 환자가 아니어도 어떤 음식이 내한테 맞는지, 어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빨리 올라가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오래 유지되는지 이런 걸 맞춰서 식이나 운동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치의가 있으면 그분이 막 그 밤에도 콜 받고 이렇게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그 현대 과학의 그 발전된 기계를 활용해 가지고 핸드폰으로 이거 체크하면 현재 나의 혈당이 여기다 핸드폰 기록됩니다. 신기한 게 나왔다. 예, 그러면 이걸 그 이상이 있으면 의사한테 바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는 이걸 보고 받으면서 그 이 사람의 평상시 혈당 관리를 보면서 그 혈당 약을 처방한다든지 인슐린 처방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이라든지 신체 활동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돼 있거든요. 야, 이게 IT랑 접목되면 기가 막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노인들이 약을 잘 못 먹지 않습니까? 근데 약 뚜껑을 딱 열어갖고 입안에 털어 넣으면 이게 의사한테 때리는 연락이 가는 거예요. 근데 약 뚜껑을 열지 않는다. 뚜껑을 열었는데 입에 넣지 않는다. 그러면 빨간불이 오면서 이 자기 주치의한테 이 환자가 약을 제대로 안 먹고 있으니까 그 살펴주세요라는 경고가 가는 거예요. 야, 혼자 쓸쓸히 돌아가실 필요 없겠네. 그럼요. 일단은. 그리고 요즘 AI 스피커라는 거 들어보셨을 건데요. 예. 이게 지금 복지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은 AI 스피커를 인형 속에 넣어가지고 손자 인형, 손녀 인형을 만들어서 이 인형하고 노인들이 말을 하게 되면 지금 26번까지 말을 주고받고 하는 기계가 개발돼 있거든요. 그러면 치매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은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텔레비에서 AI 아바타가 나와가지고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하고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퀴즈도 내고 신문 기사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노인들 이 뭐 치매 예방은 고사하고 학습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이런 기술들이 개발됐는데 이걸 누군가가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동네에 있는 주치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예. 이쪽에 논리인데요. 노인들이나 일반 환자들을 숫자를 줄이면 예. 건강보험 재정은 아낄 수가 있고 예. 나라 전체적으로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런 제도를 위해서 뭔가 사람을 투자하고 고용하는 것이 결국은 손해가 아닌 국가적으로 봐도 이익이란 말이죠. 예. 호주에서 게이트볼을 하러 간 노인들에게 호주 달러로 현금을 주거든요. 근데 그 현금 주는 거하고 의료비 절감 효과하고 비교했더니 100배 이상의 효과가 있었던 거로
코스트 베니핏 어널리시스라 해가지고 비용 효과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선은 뭐 저 노인들 운동한 데까지 돈 못 준다 하더라도 적어도 노인들의 만성 질환들을 주치의가 관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또 그런 것이 주치의 부담이 되지 않고 수익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야, 싶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되는구나 아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런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이 정권을 잡게 되면요, 저는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쪽이 하는 행위를 보면 예. 이런 걸 큰 의미 두지 않을 것 같고 저쪽의 복지는 그냥 못 사는 사람들한테 돈만 좀 더 주자 정도에 더 그치는 상황이 많잖아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왜 그걸 국가가 개입하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후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세상을 만들기 원하는 국민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 없을 테니까 뭐 역사에서 그런 분들은 다 도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근에 그 나오는 그 좀 잔혹한 범죄 뉴스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사회가 굉장히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구나 아직도. 예. 근데 이런 케어들이 계속 일어나는 어떤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우리나라 장점도 많이 있잖아요. 예. 치안이 잘 된 나라라든지 예. 이런 복지 같은 것이 또 IT랑 결합하면은 정말 살고 싶은 나라 1위 뭐 그렇게 되는 건 순식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해외로 수출할 수 있거든요. 제가 차기 정부에서 할 이 산업 정책도 우리 복지가 소사이티가 연구한 것들을 유력한 후보님들을 통해서 지금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지난번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 이 한국 그 해운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조선 산업 더하기 해운항 산업이 엄청나게 고부가치를 만들어내는 수익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 방역하고 또 남북 정상회담하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바빠서 다 못했는데 못했던 나머지 것들을 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차기 정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뭐 경선 과정에서 네거티브가 워낙 많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공약이 안 보였습니다만 현재 5대 돌봄 국가 책임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떤 체계화되어 있는 공약이라고 보거든요. 뭘 예. 해주겠다가 아니라 그렇죠. 요거는 지금 문재인 케어와 그 치매 국가 책임제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범위 내에서 이런 5가지 돌봄은 국가가 할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내용들을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현재 상황에 맞춰서 아주 현장감 있게 제대로 제시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삶의 질이 좋아지고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번 대선에서 이거 하나만 건져도 우리 국민들은 남는 자세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투표하고 선거하면서 가끔씩 공허해질 때가 있거든요. 예. 누구를 뽑아놓긴 했어요. 근데 내가 왜 이 투표를 왜 했지 싶을 회의감이 빠질 때가 있거든요. 최근에 우리가 그런 자랑을 많이 하는 이유가 실제로 치매가 걸리면 국가가 책임진대 같은 야 병원에 갔더니 병원비가 엄청 싸졌어. 돈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경우는 이제 없어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세상이 바뀌는 것을 체감으로 느낄 때 내가 잘 뽑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예. 그 사실은 정치 이슈가 아니라 현재 대선이라고 하는 건 특히나 내가 5년마다 한 번씩 투표를 하면서 내 삶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체감해야 투표의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요. 예. 이 자리에서 이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제안하고 선언하시면서 이재명 후보가 한 말이 그 돌봄이 개인과 가족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한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 더 희망적인 사회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가족이 가까스로 지탱해온 돌봄 부담을 이제는 근본적으로 국가와 사회 부담으로 바꿔가야 된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게 참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는 선언이라 생각하고 이런 기사나 또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좋아요 뭐 이렇게 댓글도 좀 많이 달고 네. 이렇게 하셔야지 이 공약이 힘을 얻게 되거든요. 지난 대선 때 보니까 그 야당 후보까지 포함했고 한 명 빼고 나머지 후보들 다 동의한 공약도 그 대통령 선거 끝나니까 안 지키더라고요. 오히려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국민의 열화 같은 성화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정책이 된다면 이거는 다음 정권에서 그 구체적으로 현실되어서 그 국민들에게 돌아올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예. 아주 단순한 예를 하나 들면서 방송 마칠 텐데요. 예를 들어서 한 2, 30년 전에는요. 북한에 타가소가 있대. 그리고 비웃었어요. 예. 뭐 애들을 타가소에 맡겨. 지금 똑같은 시스템이 어린이집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타가소라는 것을 비웃던 사람들이 어느 날 국가가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보육을 어느 정도 맡아주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걸로도 부족한 거죠. 그 영유아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초등학교 들어가면 또 초등학생에 맞는 돌봄 뭐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러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인간이 끝없이 태어나서 일만 해라 주구장창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세금만 잘 내면 국가가 나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 여기까지 봐주는 거 이게 저는 복지일 거라고. 저 재미난 드라마 중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지금 시즌 2까지 나온 걸 제가 봤는데요.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번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권 연장을 위한, 정권 재창출을 위한 예, 우리 목표가 있죠. 40년. 예. 앞으로 40년 쭉 집권하려면 그 정도 해야지 세상이 좀 바뀝니다. 그리고 전 표를 주는 분들은요. 구체적으로 이런 공약들 때문에 주는 경우가 꽤 많다고 봐요. 예, 정치 이슈가 아니라. 그럼요.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가 지지로 이를 달리는 이유가 저 양반 한다고 하면 하대? 요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치를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권 연장을 해서 문재인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를 잇는 우리 민주당 부류 또는 민주진보 개혁 세력이 계속해서 한 40년 집권하면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경제 대국이 문제가 아니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리고 해봤습니다. 그 경제 성장의 소득 이 혜택이 전 국민이 같이 나눠 가지고 누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면 바로 5대 그 돌봄 국가 책임제 이런 게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250회 방송은 여러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시면 마칠게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오늘 또 위원장님은 이제 이거 하나 기어 짜내시느라고 엄청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렇게만 보고만 계시지 말고 한 달에 10,000원씩만 후원 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2-3272-2353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